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따뜻함, 안정감, 아니면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시나요? 사실 가족만큼 사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솔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솔직함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가족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가족 간의 갈등이 다른 갈등보다 더 힘든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고 연인도 헤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특성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가족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이 가장 아픈지, 어떤 행동이 가장 상처가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대가 있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해. 가족이라면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 말이에요.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실망은 다른 관계에서의 실망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저를 오해하면 쟤는 나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저를 오해하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게 돼요. 이처럼 가족 갈등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 슬픔 등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되죠. 그 다음에는 인지적 왜곡이 시작됩니다. 엄마는 항상 나만 미워해. 아빠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가족은 정말 최악이야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요. 평소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작은 일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비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동시에 무력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체념적인 마음이 들면서 아예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노력하시는데 억압된 감정은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반응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갈등 상황에서 격해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 잠깐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이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방지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깊게 호흡하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법을 5번 이상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으쓱했다가 떨어뜨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네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창밖의 나무 시계 소리, 발밑의 감촉 등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이것을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지금 나는 실망스럽다. 지금 나는 슬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감정 라벨링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 따뜻한 물의 힘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따뜻함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강력한 감각적 치료제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즉각적인 감정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마음 다스리기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관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상처받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신의 진로 선택을 반대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 경험상 그 길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한다고 느낀다면 그 형제 자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해요.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더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관점, 임시적인 상태로 바라보기. 지금의 갈등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관점,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바라보기. 때로는 갈등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갈등도 생기지 않거든요. 완전히 무관심하다면 화날 일도 실망할 일도 없을 거예요. 갈등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가 중요해, 우리 관계가 소중해라는 메시지의 왜곡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점, 경계의 필요성 인정하기.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존재로 인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야 라는 인식이 때로는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감정적 자기 돌봄.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화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되라고 자신을 억압하지 마세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정을 일기로 써보거나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체적 자기 돌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도 많이 지쳐요. 충분히 잠을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신적 자기 돌봄. 부정적인 생각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활동을 하세요. 사회적 자기 돌봄. 가족과의 갈등으로 모든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활용하세요. 친구들, 멘토, 상담사 등과의 관계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자기 돌봄.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보다 큰 존재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과 시간을 보내거나 예술을 감상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나 메시지 사용하기. 당신이 항상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라고 표현하세요.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서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어요. 감정과 사실 구분하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는 감정이고 엄마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는 사실이에요. 사실에 기반해서 대화하면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경청의 기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반박할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어? 더 자세히 말해줄래?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타이밍의 중요성. 모든 대화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대화를 피하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다시 시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큰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상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세요. 사과의 기술.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경계 존중하기. 상대방이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세요. 강요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그 잘못에 계속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되 그 기억에 계속 고통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관계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경계와 조건 하에서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용서의 단계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기분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평화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화해의 조건들. 화해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해요. 하지만 때로는 화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방적인 용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만이라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타당해요. 화가 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에게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기도 해요.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지금의 갈등이 그 긴 여정의 전부는 아니에요. 상처도 있지만 치유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화해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